1861년 이전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탈리아 땅은 외국인들의 놀이터였죠. 독일인, 프랑스인, 스페인인, 심지어 바이킹까지 이탈리아를 지배했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민족이 자기 땅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분열된 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로마 제국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535년 오스트로고트 왕국이 이탈리아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탈리아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분열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크족과 신성 로마 제국이 번갈아가며 지배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 도시 국가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외부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전쟁터가 되었죠. 수백 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1796년 당시 이탈리아는 11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양시칠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남부를 다스리던 이 나라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했죠. 대규모 농업과 많은 인구, 강한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왕들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왕족 출신이었기에 두 나라 모두와 우호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중부에는 교황청이 자리했습니다. 군사나 경제 면에서는 약했지만 교황은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교황을 지지했기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죠. 토스카나 대공국, 파르마 공국, 모데나 공국은 형식상 별개의 국가였지만 모두 오스트리아 왕족이 통치했습니다.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괴뢰국이었던 거죠.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약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00년 넘게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1796년에는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8세기 후반 이탈리아를 식민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북쪽 영토를 이미 장악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삼킬 계획이었죠. 제노바와 루카 공화국도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두 나라 모두 매우 약해져 있었죠. 제노바는 사실상 프랑스의 괴뢰국이었고 루카는 오스트리아의 괴뢰국이었습니다. 산마리노는 독립을 유지했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왕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상당히 의존했지만 대체로 독립국이었죠.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산업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현대 이탈리아에서 북부가 부유하고 산업화된 반면 남부가 가난한 이유 중 일부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1796년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싸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파견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격파했죠. 그 후 20년 동안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 이탈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싸웠습니다.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왕이나 여왕이 혈통으로 권력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통치할 정당한 이유를 가져야 했죠.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전쟁을 벌이면서 왕과 여왕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공화정 정부를 세웠습니다. 북서부에는 괴뢰 공화국을 세웠고 북동부에는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남쪽에는 나폴레옹의 동생이 통치하는 나폴리 왕국을 세웠죠. 거의 모든 곳에서 영주와 왕의 낡은 봉건 제도가 공화정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화주의 시스템은 프랑스 체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당시 가장 효율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였죠.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귀족들이 대체로 법 위에 있었지만 새 체제에서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무역 개선을 위해 도로망을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땅에 각자 길을 만드는 영주들 무리 대신 국가 차원에서 자원과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효율성을 좋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이이들이 공화국을 원했고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공화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공화주의자는 단순히 자기 나라가 공화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 이탈리아 공화주의자들은 더 이상 왕이나 여왕이 없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워털루에서 패배했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군주제가 되었고 이탈리아 공화국들은 가장 큰 지지자를 잃었죠. 프랑스의 보호 없이는 오스트리아 같은 강대국에 맞서기에 너무 약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를 침공했고 1804년 말 프랑스는 이탈리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탈리아 공화국들은 파괴되었고 전쟁 전에 낡은 체제가 복원되었습니다. 지도는 796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마치 나폴레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화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이탈리아 공화주의자인데 오스트리아 정부가 갑자기 당신 지역에 군주제를 다시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화가 날 겁니다. 분노한 정치 집단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욱 거침없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급진화하며 비밀 결사를 만듭니다. 이탈리아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공화주의자들의 비밀 결사가 만들어졌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 들어와 통치 방식을 지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탈리아가 약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가 독립하려면 강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강하고 안정되려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탈리아가 자유로워지려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외국인이 이탈리아를 지배한 후 실제로 이탈리아 문화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를 하나로 묶을 만한 게 없었죠. 대신 이탈리아인들은 외국 통치자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전통을 따랐고 프랑스 국경에서는 프랑스 패션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일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은 정복자의 영향을 받은 고유한 방언을 갖게 되었죠. 이탈리아에는 고유한 문화도 언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통일되려면 이게 바뀌어야 했습니다. 단일 국가가 되려면 모든 이탈리아인이 말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가 있어야 했죠. 이 새로운 문화는 예술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문학, 오스트리아 오페라, 지역 음악 대신 이탈리아 예술가들은 이탈리아 문학, 이탈리아 오페라, 이탈리아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큰 이익이었죠. 자신의 지역에서만 작품을 파는 대신 이탈리아 전역에서 팔 수 있었으니까요.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예술 작품에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가 쓴 오페라 에르나니 같은 작품은 한 여성의 삶의 다른 시기에 관계를 맺는 세 남자의 이야기였는데, 이는 한때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라는 세 제국이 지배했던 이탈리아와 비슷했습니다. 이탈리아인에게 책을 팔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는 더 이상 단일 언어가 없었죠.
북부 밀라노에서 자기 지역 언어로 책을 써서 남부 시칠리아에 팔기는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언을 사용했으니까요. 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죠. 저는 스코틀랜드에 살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버스 운전사에게 길을 5번이나 물어봐야 했고 결국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호한 스코틀랜드 방언을 썼기 때문이죠. 이제 제대로 대화도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술가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 극장 티켓을 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일 통합 이탈리아어를 만들기 시작했죠. 모든 방언의 공통 단어와 규칙을 가져와 섞어서 새로운 이탈리아어 방언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었죠. 모든 작가와 극작가와 음악가가 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탈리아 전역의 작품을 팔면서 동시에 통일의 이상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이탈리아 국가라는 개념을 퍼뜨리기 위해 만든 거였습니다. 이 예술은 종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매우 기독교적인 지역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교황을 통치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이탈리아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신화에서 모세가 유대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야기처럼요. 그들은 이탈리아를 외세의 노예로 통일된 이탈리아를 신화 속 약속의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탈리아인의 운명은 외국 통치자에 맞서 일어나 그들을 쫓아내고 자신들만의 조국을 만드는 거였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영감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천국으로 올라갔죠. 이탈리아인들은 과거 로마 제국을 영광의 시대로 여겼고 제국이 무너진 후 이탈리아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국민을 하나로 모아 부활할 때가 되었죠. 실제로 이탈리아 통일을 의미하는 단어 리소르지멘토는 대략 다시 일어선다 또는 부활한다로 번역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인들은 이탈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이탈리아 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통일의 표식을 볼 수 있었죠. 종교와 통일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건 예수님에 관한 거지 이탈리아에 관한 게 아니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탈리아는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외부인들에 대한 공통된 증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예술은 이탈리아 통일 개념에 너무 많이 의존해서 본질적으로 선전이었죠. 좋은 예가 지금 들으시는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이 작품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정복당하고 고국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유대인과 19세기 이탈리아인을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침략당하고 정복당한 후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했던 두 민족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탈리아 문화는 점차 통일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라고 불렀죠. 그들은 이탈리아 국가를 원했고 시위와 저항단체를 조직했으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항상 혁명을 진압하고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시위대를 구타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항의하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었죠. 그중 가장 큰 혁명은 184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해의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아랍의 봄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도 1848년에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2월 5일 오스트리아가 통제하는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가와 복권 사는 걸 멈췄죠. 두 사업 모두 오스트리아 정부 소유였거든요. 오스트리아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건강한 삶을 살 겁니다. 3월이 되자 밀라노 시는 전면 반란에 휩싸였습니다. 남쪽 시칠리아 섬에서는 반란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1년 후 패배할 때까지 독립을 선언했죠. 2월에는 토스카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반란을 목격한 사르데냐의 왕은 이게 혁명에 참여해 새로운 이탈리아 고국을 만들기 완벽한 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파견해 다시 장악했죠. 이탈리아 통일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혁명가들은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이탈리아 통일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현재 이탈리아 국가가 바로 이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쓰였죠. 이 국가는 이탈리아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통치하려는 이 욕망은 오스트리아 군대가 진압할 때까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은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혁명가들은 로마 공화국이라는 새 나라를 세웠죠. 당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에서 반란을 진압하느라 교황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체 군대를 파견해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을 다시 즉위시켰습니다. 물론 아무도 다시는 교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프랑스 군대를 로마에 주둔시켰죠. 토스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스카나 왕은 처음에는 새 헌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고 결국 조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오직 오스트리아 군대만이 땅을 되찾았죠. 혁명가들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통일 이탈리아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시도에서 사용할 교훈이었죠. 첫째, 통치자들을 내쫓는 건 가능했지만 오랫동안 내쫓아두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체 동맹을 갖지 않는 한 말이죠. 둘째, 이탈리아가 공화정이 된다면 유럽의 군주국들이 로마처럼 그들을 무너뜨릴 거였습니다. 혁명가들은 이런 교훈을 활용해 이탈리아를 통일시킬 거였습니다. 이탈리아 지도는 예전과 똑같아 보입니다. 마치 1848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왕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농업이 발달했고 철도망이 확장되었으며 다른 나라들과 무역이 활발해졌죠. 이를 통해 강력한 군대를 갖춘 효율적인 정부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1850년대에 이르러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왕국은 규모에 비해 작지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동맹을 맺는 대가로 다른 나라에 제공할 무언가가 생겼죠. 그런 기회가 1855년에 찾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피에몬테에서 사르디니아는 프랑스의 동맹국으로서 전쟁에 참전했죠. 왕국이 파견한 군대는 작았습니다. 프랑스가 보낸 30만 명과 비교하면 2만 1천 명뿐이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랑스 황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 순간부터 프랑스는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들은 성공에 필요한 단 하나, 오스트리아에 맞설 수 있는 동맹국을 얻었습니다.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지도부는 이탈리아가 반드시 하나가 될 거라고, 그걸 실현할 사람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프랑스가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이탈리아를 다시 짓밟을 테니까요. 프랑스 황제는
오스트리아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이탈리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수십 년간 이탈리아를 놓고 싸워왔으니 이 동맹이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프랑스 남부 국경을 오스트리아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가 모데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모데나는 오스트리아의 괴뢰국이었으니 오스트리아가 모데나를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할 거였고, 그러면 프랑스가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를 지원하는 거죠. 이 계획은 성공했고, 그들은 오스트리아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는 프랑스가 사보이와 니스를 점령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의 일부이지만 150년 전에는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와 이탈리아의 일부였죠. 바로 이 시기에 이탈리아 통일을 허용하는 대가로 프랑스에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황제는 버지니아 올도인이라는 여성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매우 아름답다고 여겨지던 이탈리아 유명인이었고 약 1년 동안 황제와 낭만적인 관계를 가졌죠. 그녀의 임무는 황제를 설득해 이탈리아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려 했죠. 이 계획은 거의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프랑스군과 피에몬테군은 실전에서 실력을 입증한 장군들이 지휘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오스트리아 왕가에서 저명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휘했죠. 오스트리아가 더 큰 군대를 보유했음에도 근친혼보다 능력이 더 중요했고,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봅시다. 롬바르디아는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에 직접 점령당했습니다. 토스카나, 모데나, 에밀리아는 사실상 오스트리아 괴벌국에서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괴뢰국으로 바뀌었죠. 이탈리아 북서부는 확보되었고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프랑스와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는 오스트리아를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싶었지만 양측 모두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를 누가 통치할지 결정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북서쪽의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와 그 괴뢰 국가, 북동쪽의 오스트리아, 중부의 교황령, 산마리노, 남쪽의 양시칠리아 왕국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가서 양시칠리아 왕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들이 다음 목표였으니까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가장 큰 군대, 가장 큰 경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국민은 반항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반란을 막기 위해 경찰 국가를 만들었죠.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양시칠리아 왕국도 포함되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군은 시칠리아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양시칠리아 왕국은 시칠리아 없는 왕국이 되었죠. 왕은 군대의 시위대를 해산하라고 명령했고 의회를 해산하고 해군의 시위대를 포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포격 중 하나에서 해군은 메시나시에 8시간 동안 총격을 가해 왕에게 밤왕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밤왕은 모든 영토를 되찾았고 그의 폭정은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더 많은 이유를 제공했죠. 밤왕은 1859년에 사망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폭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를 인기 있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 인기가 없어서 자기 군대가 충성을 유지할 거라고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돈을 위해 싸우는 스위스 용병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해와 같은 해에 스위스는 모든 시민이 외국 군대에서 싸우는 걸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황의 스위스 근위대만 제외하고요. 갑자기 양시칠리아 왕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믿을 수 없는 군대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된 백성들을 남겨두고 떠났죠. 침략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양시칠리아 왕국은 단독으로 침략하기에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동맹국을 찾아야 했고 다시 한번 프랑스와 영국에 의지했죠. 프랑스는 과거에 오스트리아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었지만 오스트리아가 패배한 후라 그들은 축복은 했지만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있었죠.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 간 운송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를 항해할 필요가 없어져 더 저렴하고 편리해졌죠. 운송이 너무 쉬워서 다른 나라들이 운하를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운하를 점령하려면 영국은 수에즈 운하 근처에 군대를 배치해야 했죠. 이탈리아는 이집트와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거래를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방어한다는 조건으로 영국은 전쟁에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바라던 도움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도움이었습니다. 이제 침략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피에몬테에서 사르디니아에는 그런 침략을 감행할 만큼 충분한 군인이 없었습니다. 새로 정복한 영토를 장악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피에몬테에서 사르디니아는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사람을 보내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가리발디는 당시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으로 여겨졌고 그의 삶만으로도 TV쇼를 만들 가치가 있었죠. 그는 실패한 쿠데타에 가담해 1833년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브라질로 도피한 그는 내전에 참전해 게릴라전을 배웠고 이탈리아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해 게릴라전 방법을 가르쳤죠. 이 전술을 사용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1848년에는 유럽의 모든 혁명 동안 로마를 위해 싸웠고 그곳에서 전문적인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의 게릴라 전술이 유럽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혁명이 패배한 후 그는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에 합류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장군으로 진급했지만 실제로 싸울 병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휘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오스트리아와 전투를 시작했고 매우 성공적이어서 수적으로 둘 대 하나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연이어 승리를 거뒀죠. 남부 이탈리아 정복에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는 약 1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그들은 함께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할 거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공식 발표는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영국이 현지에 스파이를 파견해 지휘관들에게 싸우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이 지휘관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군 주세페 가리발디와 싸우거나 돈을 받고 즉시 항복하거나 가리발디가 인기 없는 왕을 제거하는 걸 지켜보는 거였죠. 상상하시다시피 거의 모든 지휘관이 돈을 받았습니다.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가리발디는 싸움을 걸었고 사령관이 항복하면 사람들은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같은 일을 했죠. 승리를 거둘 때마다 더욱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사람이 그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시칠리아를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를 위해 정복했죠. 제가 역사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섬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섬은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본토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왕은 본토에 거주했고 가장 강력한 병력을 가까이에 배치해뒀거든요. 시칠리아와 본토 사이에는 좁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가리발디가 본토로 군대를 이동시키는데 이용해야 할 곳이었죠. 그는 이탈리아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수송할 해군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가 유일한 상륙지였습니다. 이는 북쪽에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곳을 살펴보면 이 군대는 교황의 여왕의 영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교황은 그런 걸 전혀 용납하지 않았죠. 그의 국민들은 이미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반항적인 영토를 통과하는 외국 군대의 행진은 그 사람들이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와 합류해 교황에 맞서 싸울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교황은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를 중심으로 사방이 포위될 거였죠. 교황은 포식자였기에 먹이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는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848년 혁명으로 교황이 로마에서 쫓겨났고 로마는 로마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죠. 혁명이 끝나자 프랑스는 교황을 지키기 위해 로마에 군대를 남겨뒀습니다.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는 프랑스의 교황과의 협상을 도와 군대를 남쪽으로 진군시켜달라고 요청했죠. 마침내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로마는 반란 영토를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교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손상되지 않을 거였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큰 이득이었죠. 교황은 반항적인 영토를 잃었지만 수익성 있는 재산을 확보했고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는 새 왕을 훨씬 더 좋아하는 많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는 통일된 이탈리아의 일부가 아니었죠. 로마는 교황의 소유였고 이탈리아는 결코 그걸 바꾸지 않을 거였습니다. 피에몬테 사르데냐가 북쪽에서 침략해 몇 달 만에 나라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왕은 로마로 도망쳤고 나중에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 제국, 프랑스의 군대를 파견해 그를 왕위에 복위시켜달라고 지도자들에게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는 망명 중에 사망했죠. 2020년 12월 교황은 그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바티칸이 영토를 잃은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왕국, 교황청, 산마리노, 오스트리아뿐입니다. 이 모든 새 영토를 두고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가 창조될 거라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괴뢰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들과 함께해요. 그들은 원로원과 함께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의 비토리오 에마누에누이 2세 국왕이 이제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1861년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왕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이탈리아 왕국 내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탈리아의 왕이었지만 이탈리아 전체를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서부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상당 부분을 그들의 통제 하에 두고 있었죠. 이 영상에서 우리는 오스트리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이전에 이탈리아를 통제하고 식민지화하려 시도했다고요.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현대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자들은 독일어를 사용했고 독일 문화를 가졌죠. 당시 독일은 수십 개의 작은 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국가였기에 다른 독일 국가를 수세기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만큼 강력하면서도 독일 국가인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1866년에 양측은 전쟁을 벌였죠. 여기서 이탈리아가 등장했습니다. 프로이센과 이탈리아는 모두 오스트리아의 라이벌이었으니 동맹을 맺는 게 어떨까요? 프로이센이 독일을 차지하고 이탈리아가 나머지 이탈리아를 차지하는 거죠. 여기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스트리아는 더 많은 나라가 자신들을 상대로 전쟁에 참전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협정을 맺었죠. 베네치아를 프랑스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프랑스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베네치아에 관심이 없었지만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랑스는 이탈리아로 가서 우리는 베니스를 당신에게 줄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니스와 사부아를 유지하도록 계속 약속해달라고 했죠. 이제 이탈리아가 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약속을 어기고 이 영토를 되찾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은 1866년 6월 2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달 후인 8월 12일 오스트리아가 항복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의 거의 모든 오스트리아 영토가 이탈리아 왕국에 양도되었죠. 이탈리아는 거의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 왕국, 오스트리아의 일부, 산마리노, 그리고 교황령뿐입니다. 교황은 1000년 넘게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기독교 신화에 따르면 교황은 지상에서 기독교 신의 개인 대표자였죠. 당시 교황은 교황 비오 9세였고 재밌는 사실은 그가 역사상 최초로 사진을 찍은 교황이라는 겁니다. 교황은 단순히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종교가 곧 정부였고 정부가 종교였죠. 정교 분리도 없었고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눈이 있었고 민주주의와 시민권과 자유가 국경 바로 바깥에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들에게 이탈리아 왕국은 더 나은 걸 의미했고 사람들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시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는 모든 추기경을 모아서 교황이 무오류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는 실수를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잘못할 수 없다는 뜻이죠. 교황이 무오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항의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죠. 그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시위대한테 당신들이 나한테 항의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난 실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항의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하시다시피 이는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항의는 점점 더 악화되었죠. 하지만 이탈리아 왕국은 로마를 직접 침략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교황이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라면 가톨릭 국가가 방어에 나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870년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모두가 너무 바빠서 도울 수가 없었죠. 이 해는 유럽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독일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 해니까요. 이 전쟁에서 독일군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너무 많은 걸 잃어서 로마에 배치했던 병사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했죠. 영상 초반에 프랑스가 로마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배치했던 그 병사들 말입니다. 프랑스에게는 끔찍한 소식이었지만 이탈리아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죠. 독일과 프랑스가 로마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바빴으니까요. 동시에 이탈리아에 의한 오스트리아의 패배와 다른 몇몇 전쟁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이 거의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 제국으로 개혁하고 있었고
이탈리아와 다시 전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었죠. 스페인은 제국의 대부분을 잃어서 교황을 도울 자원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은 수세기 전에 가톨릭을 버렸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탈리아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죠. 교황은 혼자였습니다. 로마를 침략하기에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이탈리아는 도시를 되찾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떠나자 이탈리아는 보호를 위해 자체 군대를 제공했죠. 하지만 교황은 어리석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선포하고 군대를 도시로 진군시켰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수천 명의 군대가 도시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복하기를 바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로마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호소했죠.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교황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로마에는 총 13,000명의 군인과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은 200명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에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5만 명의 전문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전투는 아침 6시에 시작되어 이탈리아군이 도시 성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오후에는 교황이 항복했죠. 이탈리아인들은 그가 로마 내부에 위치한 바티칸 시국에 살도록 허락했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바티칸을 드나들 수 있었으며 교황은 교황이 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잃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지만 교황은 자신이 포로인 척하며 로마에 대한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는 1929년까지 해결되지 않다가 이탈리아와 바티칸의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고 정부는 새로운 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도 시복되었는데 이는 성인이 되는 첫 단계였죠. 잘 모르겠지만 교황들은 아직도 영토를 잃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교적 아이콘으로 만들 테니까요. 이탈리아는 이제 이탈리아 왕국, 바티칸 시국, 북쪽 오스트리아의 일부, 그리고 산마리노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산마리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왜 산마리노는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들처럼 정복당하지 않았을까요? 산마리노는 왜 아직 존재하는 걸까요? 통일투쟁 당시 산마리노는 주세페 가리발디를 비롯한 혁명가들에게 망명을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된 후 산마리노는 이탈리아와 산마리노의 독립을 유지하는 일련의 조약에 서명했죠. 혁명가들에게 보호를 제공한 것처럼 그 혁명가들도 산마리노에 보호를 제공한 겁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통일을 위해 싸운 이탈리아인들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웠고 단일 이탈리아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문화 전시회를 만들었으며 단일하고 통일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도시 전체의 레이아웃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일 영웅들의 이름을 딴 거리와 광장을 따라 걷도록 말이죠. 이탈리아에 가보셨다면 수많은 동상을 따라 걷거나 이탈리아의 주요 기념물을 향해 걷거나 혁신적인 예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단지 관광객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그들이 이탈리아인임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죠. 밀라노인도 시칠리아인도 베네치아인도 아닌 이탈리아인이라고요. 이제 북쪽 끝까지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의 통제를 받는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후계 국가였죠.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연합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 제국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지역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었죠. 제국이 분열되면서
이탈리아는 이 마지막 이탈리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1918년에 이르러 이탈리아는 마침내 이탈리아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한 이후 1000년이 넘는 분열을 거쳐 외국의 지배를 받던 땅이 하나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심어준 공화주의 사상,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공통 언어와 문화, 혁명가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교묘한 외교와 전략이 모두 합쳐져 이탈리아는 통일되었습니다. 1848년에 실패한 혁명에서 배운 교훈들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죠. 동맹의 필요성, 외국 세력의 지원, 그리고 공화국 대신 왕국이라는 현실적 선택까지. 이 모든 게 이탈리아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에몬테에서 사르데냐가 경제 발전에 집중하며 힘을 키운 것, 가리발디가 1000명의 자원봉사자로 남부를 정복한 것, 프랑스와 영국의 지원을 얻어낸 것,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로마를 장악한 것. 이 모든 순간이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는 단순히 지리적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부활이었고 정치적 혁명이었으며 민족적 각성이었죠.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다른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이탈리아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격차, 지역 간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탈리아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스페인인도, 오스트리아인도 아닌 이탈리아인으로서 말입니다. 수백 년간 외국의 놀이터였던 땅이 이제는 자신들의 집이 되었죠.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탈리아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겠죠. 1848년에 실패한 혁명 없이는 1861년에 성공적인 통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술가들이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민족주의자들이 비밀 결사를 통해 통일의 꿈을 키우지 않았다면, 가리발디 같은 혁명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외교가들이 교묘하게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이탈리아 통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탈리아는 통일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분열을 끝내고 외국의 지배를 벗어나 마침내 하나의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전역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거리 이름에서, 동상에서, 건축물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의 정체성 속에서 말입니다.